안녕하세요. 춘천 역사문화 강의를 맡은 춘천 역사문화연구의 오동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2번 제가 강의를 했고요. 오늘 3번째하고 이제 4번째까지를 녹화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어르신들한테 춘천은 참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소양강과 북한강이 내려오는 그 춘천이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건 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알아봤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 드릴 내용들이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선사시대에서 글자가 없는 시기의 역사를 이야기했고요. 오늘부터는 글자를 우리가 쓰기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삼국시대, 그 다음에 후삼국시대라 해서 삼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잠시 이제 공백이 있게 되는데, 이때의 춘천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생기거든요. 물론 춘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지는 않았지만 철원에 태공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춘천은 어땠는지, 조선시대에 가면 또 춘천은 어땠는지, 이렇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국시대의 춘천인데요. 춘천과 관련해서 그 글자로 남은 기록이 가장 빨리 나오는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백제 온조왕 13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원전 6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8년 전이 되는 거죠. 이때 처음으로 춘천이라는 곳이 삼국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삼국사기 백제본기라는 데 보면 8월에 사신을 마한으로 보내어 도읍 옮길 일을 알리고 마침내 국경을 그어 정했는데, 북쪽은 폐하에 이르고 남쪽은 웅천까지 가고 서쪽은 큰 바다에 접했다. 그리고 동쪽은 주양에 이르렀다. 9월에 성곽을 세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2028년 전에 백제가 현재의 서울인 하남시 이쪽에 이 국가를 건립할 당시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폐하라는 게 저쪽 황해도 위에 있는 예성강 뭐 이쪽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남쪽은 웅천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의 서천 쪽 돼요. 그 다음에 서쪽은 이제 바다에 막혀있으니까 인천을 지나가면 바다에 막혀있으니까 더 이상 못 가고, 동쪽의 백제 경계가 어디냐, 주양이라고 했거든요. 이 주양이 바로 춘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과 관련돼서는 가장 빠른 기록이 나오는 게 백제 온조왕 13년, 지금으로부터 2028년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지나서 역시 백제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1월 임금이 낙랑의 우두산성을 공격하려고 구곡에 이르렀는데 큰 눈을 만나 돌아왔다. 이게 이제 온조왕 18년이거든요. 이때는 202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이 되는 바로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기를 따질 때 이제 이 기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때 바로 전이기 때문에 2023년 전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백제 임금이 낙랑의 우두산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춘천이거든요. 우두산성이. 그러니까 춘천은 예전에 낙랑에 속했던 적도 있었고, 맥국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말갈과 관련돼서도 연관이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두산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오다가 구곡에 이르렀는데 큰 눈을 만나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11월이면 음력이니까 그 당시는 음력을 쓸 당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12월이죠. 이 구곡이 어디냐? 이게 지금 가평에서 청평 쪽으로 내려가는, 강이 내려가는 곳에 방아리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이쪽이 방아리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천과 관련해서 기록이 나오는 시기는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나온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천이 삼국시대에는 어떤 지역이 있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백제가 이쪽을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시기가 2023년, 2028년 이렇게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시기 이전까지는 춘천은 큰 다른 지역에 있던 부족들이나 큰 나라들이 전혀 들어오질 못했어요. 백제가 처음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백제가 들어오는 시기도 2023년이기 때문에 요 전까지 있었던 이 춘천의 세력들은 누구냐? 바로 맥국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고 강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그 삼국의 어떤 나라도 여기 들어오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 백제 왕이 아까 이제 구곡에서 눈을 만나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백제 왕이 직접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맥국의 그 병사들한테 죽어요. 왕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백제가 춘천을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백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백제만 그러냐? 역시 고구려 이제 남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이 욕심이 있는 거고요. 신라 역시도 자꾸 영토를 넓히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춘천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세력은 바로 백제예요. 백제가 들어와서 2000년 전에 백제가 들어오면서 화천까지 올라가거든요. 백제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백제가 그 당시 들어왔던 흔적을 찾아보면 결국은 이제 유적이나 유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서면 쪽에 발굴을 다 했고 많이 했고요. 신북도 발굴을 많이 했고 중도도 발굴을 했고 근화동 이쪽에 거두리 이쪽에 발굴을 많이 했는데 특이한 거는 백제 관련 유물이 잘 안 나와요. 서면은 나오는데 이쪽 근화동 쪽은 안 나오는. 근화동 쪽도 일부 이제 나오긴 저쪽 송암동 쪽에서 약간 나오긴 하는데요.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특히 신북 쪽은 백제 관련 유적이 별로 안 나오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백제가 화천까지도 들어가면서 춘천 안쪽에 들어오지 못했다. 초기에는. 이것이 결국은 맥국의 영향일 거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백제가 지금부터 한 2700년 전까지는 아니죠. 1700년 전까지는 백제가 이쪽을 관할을 해요. 그러다가 고구려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고구려가 내려오는 시기가 서기 4세기에서 6세기까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서면 방동리에 가면 방동리 고분군이라고 해서 이제 무덤이 있는데요. 그 무덤이 만들어진 시기를 약 5세기에서 6세기로 보거든요. 이게 고구려의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만천리에도 가면 또 이제 고구려 무덤들이 있고 심지어 저쪽 군자리까지도 고구려 무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도에서도 역시 고구려 무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중도는 고구려 무덤만 나온 게 아니라 고구려의 금기거리가 2번에 걸쳐서 나왔죠. 이거는 춘천이 고구려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금기거리를 쓸만한 사람이면 왕족 아니면 특별한 사람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춘천은 삼국의 각축지주였는데 처음에 백제, 그 다음에 지금 고구려가 있죠. 그 다음에 신라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잖아요. 삼국통일을 하면서 신라가 춘천을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가 673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600년 동안을 춘천은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례대로 이게 왔던 지역이죠. 그렇게 중요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라가 춘천을 복속하면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우두입니다. 지금 우수주를 전체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물론 이제 춘천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나오는 유적들이나 거를 판단해 봤을 때는 우두동 지역에 아마 신라의 관청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춘천이 삭주라고 개칭이 됩니다. 이게 신라 때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685년 이때 이제 신라가 지방제도를 개편하는데 이제 구주 오소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예요. 9개의 도를 놓고 오소경을 놔두는데 이 소경은 작은 서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직할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구조소경 중에 구주 중에 하나가 춘천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강릉. 소경 중에 하나가 원주예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신라가 전국을 구조소경을 뒀는데 그 중에 2개의 도와 하나의 직할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신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으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구조우수경이 만들어지면서 춘천은 강원도 용서지역 거의 전체를 원주하고 행성을 빼고 나서 나머지를 전부 관할하는 삭주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삭주가 말하자면 강원도의 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통치를 하게 되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실 텐데, 화면에 보시면 삼국시대 춘천에 어떤 이게 백제가 있었던 건지 고구려가 있었던 건지 신라가 있었던 건지 알 수 있는 사진들이에요. 이게 맨 위쪽에 그 넓은 땅덩어리가 보이는 것은 이게 이제 저쪽 화천 그 원천인데요. 화천 원천리에서 이게 백제 유족들이 저렇게 나온 거예요. 백제 집자리들.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토기들인데 백제식 토기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지붕이 씌어진 저 건물은 방동리에 있는 고구려 고분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금기거리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고구려의 금기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나중에 신라가 오게 되는 거를 보여주는 사진은 바로 맨 마지막 사진. 저게 이제 봉이산성의 성루라에서 산성의 망대 같은 거예요. 이 사진을 100년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게 바로 신라가 처음 춘천을 들어오면서 지람성을 쌓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주양성, 지람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주양성이라든가 지람성이라든가 이 말이 결국은 봉이산성을 이루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만 봐도 유적들을 보면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례로 춘천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신라 천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신라가 이제 통일 신라 시대를 살았는데 신라가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면서 후삼국이라는 또 다른 삼국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때 후삼국 시대의 춘천 근방에는 바로 태봉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바로 철원에서죠. 이거는 궁예. 궁예는 원래 신라의 왕족이거든요. 왕족이었었는데 이제 신라가 망하면서 금강산을 가기 위해서 올라오죠. 마이태자하고 그 비슷한 경우죠. 마이태자가 이제 그 마지막에 망하고 나서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행로가 이제 강원도를 거쳐가게 되는데 홍천을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태봉국을 만들었던 궁예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자나 왕자는 아니었었지만 왕실의 그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강릉 뭐 이쪽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궁예가 처음으로 이제 원주 신림이라는 곳에서 300명을 모아서 군사를 모아가고 거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라를 도읍하겠다. 이래갖고 이제 원주에서 홍천을 거쳐 홍천 뭐 양구를 거쳐서 이제 철원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원에서 이제 그 태봉국이라는 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아마 드라마 태조왕건을 통해서 너무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춘천이 그러면 궁예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를 봐야 되는데 이 궁예가 태봉국을 건설하고 나서 이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투가 벌어져요. 심지어 궁예가 저쪽 대구까지 막 쳐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궁예 군사들이. 그랬는데 강원도의 모든 군들을 쳐들어가면서 이제 이 점령을 하고 하는데 춘천은 궁예가 안 들어와요. 왜 춘천은 안 들어올까? 춘천이 안 쳐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올까? 바로 춘천 박씨의 시조인 박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춘천 박씨의 시조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이분이 나중에 성을 그 왕건한테서 하사받아요. 왕건한테서 성을 하사받아서 왕씨를 하사받게 돼서 왕유로 이름이 바뀌는데 왜 이게 성을 왕씨를 받냐면 이 박유라는 사람이 궁예의 스승이기도 했고요. 궁예의 아들을 가르치는 동궁기실이라는 벼슬이 있는데 아들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잠깐 끊어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이게 배터리가 혹시 없거나 뭐 그런 거 아닌가? 이 잡음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 됐다. 그럼 시계하고야 전혀 관계 없을 텐데. 내가 여기 너무 가까이 있었나 보다. 시작. 네. 네. 그 궁예의 스승인 박유가 이 동궁이 시비한 벼슬을 가지고 이제 궁예의 아들을 가리키게 됐고요. 나중에는 왕건한테 다시 이제 가서 왕건이 다시 모셔가거든요. 자기 스승님이라고 하면서 모셔가서 이제 나라를 건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승의 고향이고 스승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호족이라 해서 이제 거의 뭐 이 부족장 같은 역할하는 박유가 춘천에 있는데 여기를 못 쳐들어오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장절공 신승경입니다. 이 고려의 태사라고 불리는 신장절공은 궁예 부하였었거든요. 원래 왕건도 역시 궁예 부하였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부하였었기 때문에 장절공이 있고 박유가 있는 춘천은 쳐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춘천은 궁예와 연합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봉국이 만들어지고 태봉국이 수많은 전투를 할 동안도 춘천은 큰 화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시대가 됩니다. 이게 태봉국이 이제 망하고 나고 태봉국이 망하는 과정에서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왕건이 궁예를 쫓아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궁예가 이제 그 말년에는 이제 어떤 복군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거든요. 소위 말해 이제 관심법이라 해서 내가 네 얼굴만 쳐다보면 네가 역적 뭐라는지 완전 다 알 수 있다. 너 어제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신하들을 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반발을 하게 됐죠. 그 반발하는 신하들이 대장으로 추대한 게 바로 왕건이죠. 그래서 왕건이 결국은 궁예를 몰아내게 되는데 이 궁예가 쫓겨나면서 철원에서 이제 궁예가 쫓겨나면서 그 만들어진 진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춘천 근교에도 좀 있는데요. 춘천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화천이나 철원은 예전에 경기도에 속해 있었지만 화천 같은 경우는 춘천에 속해 있었거든요. 이쪽에 왜냐면 산해면 같은 경우에는 해방될 무렵까지도 춘천 땅이었었으니까 그쪽에도 가면 궁예가 망하면서 생긴 지명이 있어요. 그 가평까지 이어지는데 어떤 거냐면 국망봉이라는 그 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산은 궁예의 부인인 강씨 부인이 유배를 가서 이제 이 산골짜기에 살게 되는데 그 바로 밑에 이 궁궐을 짓고 살았다는 바로 위에 봉우리가 강씨봉이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북쪽으로 다 큰 봉우리 가는데 이게 국망봉이거든요. 그게 왜 국망봉이냐면 강씨 부인이 매일 아침이면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태봉국이 보이는 철원을 바라보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봉우리다. 그래서 국망봉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고요. 명성산이라고 우리가 많이 아는데 그 철원하고 이제 포천 사이에 있는 산이죠. 이 산이 왜 이름이 붙여졌냐면 궁예가 이제 왕건한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하도 원통해서 이제 부하들도 다 이제 흩어졌고 자기 홀몸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는데 하도 원통해서 거기서 이제 대성통곡으로 울었다. 그래서 명성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울음을 울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궁예가 망하면서 결국 이제 고려시대가 등장하게 되죠.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으니까 고려시대가 되면 춘천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춘천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주무대는 강북이에요. 우두 쪽이죠. 근데 고려가 건국되는 무렵쯤 됐을 때 강북시대가 종결이 되고 이제 저쪽 지금의 강남 시내죠. 원도 시민 이제 캠프페이지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려시대의 이 중요한 유적들 또 유적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은 어디냐? 바로 캠프페이지입니다. 캠프페이지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페이지를 가지고 중세도시 유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춘천에 큰 사건이 생기죠. 고려시대. 춘천에 강북시대가 종결되고 나서 이제 강남시대가 열린 이후에 고려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몽골의 침입을 받거든요. 몽골이 7번이나 이제 이쪽을 운하를 쳐들어오게 됐는데 그 5번째 몽골이 쳐들어왔을 당시에가 춘천에 큰 사건이 생겨요. 첫 번째 춘천이 들어오는 것은 이 예적의 침입을 크게 받은 것은 1217년인데요. 1217년 이때는 거란족이 쳐들어와서 춘천이 크게 희생을 당했어요. 그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이 죽게 되고 뭐 이러는 춘천의 지도자들이 죽게 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고려 고종 40년에 이때가 1253년인데 이때 이제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이 쳐들어올 때 이 당시 이때의 전쟁은 이 전까지의 전쟁은 거의 뭐 이 깃발을 뺏기만 하면 이제 이 전쟁이 끝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몽골이 전쟁에 참여하면서부터 바뀌는 양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몽골은 몰살을 해요. 몰살을 시키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쳐들어가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몰살을 시키는 이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봉이산성에서 춘천 국민들이 전멸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1253년이에요. 이때 춘천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대략 추정하건대 2,000명 이상일 것이다. 이 당시 2,000명이 죽었다면 뭐 거의 다 죽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2,000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춘천박씨의 시조가 박항이라는 분이잖아요. 이 박항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지금 개성에서 굉장히 큰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몽골이 물러간 다음에 이제 피해 조사를 나가요. 그러니까 피해 조사를 나갈 때 박항이 어디로 오냐면 춘천으로 가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여기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박항이 봉이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닮은 사람들의 시체만 신 게 300구를 넘게 씌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2,000여 명 이상이 희생이 됐을 거다. 고려시대에 이런 큰일이 있었죠. 어쨌든 고려시대에는 춘천에는 굉장히 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유하고 박항. 소위 말하는 이제 중앙무대에서 진짜 이름을 날릴 만한 사람이죠. 이 박유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의 스승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했던 인물이니까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면서 고려시대까지가 춘천이 가장 왕성하게 좀 이 세력을 갖고 있었던 시기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봉이산성에서 워낙 많은 사람이 죽다 보니까 이 봉이산성 전투가 있은 이후로 이제 한 100년이 지나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하게 되는데 이 조선이 건국할 무렵에 춘천은 굉장히 쇠락한 도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다 보니까 이 인구를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백 년이 걸리죠. 왜냐하면 애 낳을 만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를 1253년을 분기점으로 했을 때 굉장히 그 이후로 춘천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춘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사진이 봉이산성 사진인데요. 아주 오래된 사진을 보는 건 이제 100년 전에 일본인들이 찍은 봉이산성이고요. 지금 이쪽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현재도 남아있는 봉이산성의 성벽이에요. 이 강의가 어르신들이 춘천에 살면서 몰랐던 거를 좀 새로운 걸 알아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춘천에서 평생을 사신 분들이 이 성벽을 보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셔요. 대부분
옛날 성벽이 이렇게 남아있는 걸 몰라요. 이 성벽이 어디냐면 봉이산성 정상에서 소양정으로 내려가는 중간쯤에 보면 길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 자세히 좀 유심히 살펴보면 길 정상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측편으로 되는데요. 옛날에 쌓은 고려시대의 성이니까 이게 언제 보면 1000년을 간 저렇게 성의 흔적이 아주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살펴보면 아, 춘천이 예전에 얼만큼 중요했었던 지역인지, 그리고 춘천에 어떤 이런 중요한 유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조선시대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천은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지역이 아니에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는데 그 당시에 춘천은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1253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이 낙후된 지역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춘천이 알려지게 되는 시기가 아마 1400년대 초반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춘천에 향교가 만들어져요. 네, 춘천에 향교가 만들어지고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춘천에 들어서 지금 청평사 바로 밑에 있는 세양원이라는 곳에 거주를 합니다. 요렇게 되면서 춘천이 이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죠. 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매월당 김시습이 춘천에 온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